2026년 2월 27일입니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그널만 딱 추출해서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집중 탐구를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리포트들, 그리고 복잡한 경제 지표들 사이에서 당장 청취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직결되는 핵심만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해부할 주제는요. 지금 시장에서 그야말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전략 파트, 그러니까 AI 하드웨어 정점론과 유동성 로테이션입니다.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진짜 지금 시장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내용들입니다. 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지금 시장의 심박수가 얼마나 불규칙하게 뛰고 있는지 스냅샷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 확인한 국내 야간 선물이 무려 2.33%나 급락했습니다. 꽤 큰 폭이죠. 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거래량이에요. 전일 대비 2.5배나 폭증했거든요. 네네. 방향성 배팅이 아주 거칠게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바다 건너 상황도 엄청 팽팽한데요. 미니 S&P 500 지수는 6920선에서 치열하게 공방 중이고요. WTI 크루드유는 65.21달러에 조용히 안착해 있습니다. 채권 쪽은 어땠나요? 미국채 10년물은 3.5로 금리 하향 안정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엇갈리는 숫자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냥 숫자만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미션이 명확합니다. 단순히 현상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자본시장에 거대한 판이 요동치는지, 그리고 이 변곡점에서 여러분이 어떤 전략적 우위를 점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나침반을 찾아보는 겁니다. 방금 짚어주신 그 표면적인 숫자들의 이면을 논리적으로 딱 연결해 보면요. 거대한 자본의 루테이션, 그러니까 대이동이 이미 본격화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본의 대이동이요? 네. 주식시장의 특정 지수나 표면적인 변동성에 좀 가려져 있긴 한데 내부적으로는 자금의 성격 그리고 수익을 쫓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격변기거든요. 오늘 이 집중 탐구를 통해서 시장의 노이즈를 걷어내고 진짜 스마트 머니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구도적인 맥락을 함께 짚어보시죠. 자, 그럼 이거부터 바로 파헤쳐보죠. 최근 시장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잖아요. 엔비디아 역설. 엔비디아 역설. 네. 기업 자체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해서 펀더멘탈을 완벽하게 증명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급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비유를 하자면 약간 수학시험에서 완벽하게 100점을 받아왔는데 시장이라는 부모는 우리는 네가 120점을 받을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매를 드는 격이잖아요. 하하,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기업의 성과랑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괴리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현상이 엔비디아라는 특정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네, 핵심은 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던 유동성 환경의 근본적인 병화에 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자산 시장을 밀어올린 동력은 제로금리에 가까운 무제한 유동성이었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풀렸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 매크로 환경을 보십시오. 미 재무부의 일반 계좌, 즉 TGA 잔고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유동성을 흡수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TGA 잔고요?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TGA에 현금을 쌓아두면 당연히 그만큼 시중은행 시스템에서는 현금이 빠져나가게 되죠.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마저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투자 허들 레이트, 요구 수익률 자체가 훌쩍 높아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돈이 흔할 때는 적당한 성적 스토리만 있어도 자본이 막 몰렸지만 지금처럼 유동성이 마르고 조달 비용이 비싸진 상황에서는 100점짜리 성적표만으로는 투자자들 지갑을 열게 할 압도적인 감동을 주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네, 유동성 파티가 끝난 셈이죠. 그렇다면 이 좀 팍팍해진 매크로 환경을 우리 한국 시장에 대입해 볼까요? 한국 시장이요?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25.64원에 달합니다. 엄청 높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자산을 매입하기에 환차손 리스크가 너무 커 보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레벨이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당장 들어가기 무섭죠. 하지만 이 환율 레벨을 최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랑 딱 연결해보면요.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보이지 않나요? 어떤 관점이시죠? 최근 한국은행이 철저하게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시장 콘센서스대로 연말에 환율이 1,300원대 초중반으로 안정화된다는 전망을 신뢰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이 절호의 진입 시점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외국인 거대 자본의 시각에서 보면요. 지금 한국 주식은 지수 자체로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뛰어난데 1,425원이라는 극단적인 환율 덕분에 달러 베이스로는 훨씬 더 싸게 느껴지거든요. 아겐세일처럼 보이겠네요. 그렇죠. 향후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간다면 이들은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뿐만 아니라 두 자릿수의 환차익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가도 오르고 환율에서도 먹고. 네, 그래서 하반기를 겨냥한 이 거대한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반드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자, 유동성 축소랑 환율이라는 큰 파도를 짚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시장 수면 아래에서 슬금슬금 자라고 있는 구조적인 암초를 좀 들여다보죠. 꼬리 리스크 말씀이시군요. 네,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제일 경계하고 있는 꼬리 리스크에 대한 자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2008년 시스템 리스크의 뇌관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였다면 다가올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는 소프트웨어 타겟 사모펀드, 즉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호 대출 시장이요? 네, 최근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블루아울 사태가 바로 그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AI 붐이 일었을 때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은행이 아니라 이 3호 대출 시장에서 변동금리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 마르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임계점을 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 기업들이 디폴트에 빠지면 돈을 빌려준 사모펀드들 역시 심각한 유동성 경색에 직면하게 될 텐데요. 이게 결국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고 자산의 유동성이 극히 떨어지거든요. 팔고 싶어도 바로 못 파는 자산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모펀드들이 마진콜이나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면 당장 안 팔리는 비상장 소프트웨어 기업 채권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파나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유한 글로벌 증시에 가장 우량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들을 기계적으로 투매해야 합니다. 아, 빅테크나 코스피 우량주들 같은 거요? 네, 멀쩡한 주식들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그냥 시장에 던지는 거죠. 와,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털이랑 전혀 무관하게 글로벌 유동성 경색이라는 외부 충격 때문에 내 계좌에 있는 멀쩡한 우량주들이 폭락하는 지렛밭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발생 확률이 낮아도 파괴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꼬리 리스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거시적 위기 요인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린 도대체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섹터별 실전 딥다이브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와 AI 인프라입니다. 자본의 흐름이 하드웨어 구축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주 뚜렷하게 잡히고 있죠. 네, 반도체 섹터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쥐고 있어야 할 하방 경직성의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엔비디아의 LTA, 그러니까 장기 구매 의무액이 무려 3배나 급증했다는 팩트입니다. 아, 글로벌 빅테크들이 향후 몇 년간 너희 칩을 확정적으로 사겠다, 이렇게 장부에 찍어준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엄청난 백로그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메모리 기업들에게도 당분간 실적이 꺾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안전판을 제공해줍니다. LTA가 당장의 캐시 플로우를 보장해주긴 하는데 주식시장은 항상 6개월에서 1년 뒤를 선반영하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항상 미래를 보니까요. 시장은 벌써 2026년 이후 글로벌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 즉 캐펙스가 정점을 찍고 하향할 수 있다는 그 정점론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갇힌 박스권 장세에서는 무조건 대형주만 바라보는 전략은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 아닐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처럼 베타, 즉 시장 수익률 자체가 제한된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알파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초과 수익률을 노려야 한다는 거죠. 네, 막연한 성장성에 기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엑셀 시트에 이익 성장이 탁탁 찍히는 저평가 소부장 기업들로 시선을 확 좁히셔야 해요. 오늘 리포트 자료들에서 눈에 띄는 힌트들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 밸류에이션 발목을 잡던 고다층 인쇄회로 기판의 AI 수율 리스크, 이걸 극복하면서 마진을 스프레드업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아주 좋은 예시죠?
네. 그리고 메모리 제조사들의 전공정 투자가 다시 재개될 때 가장 먼저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원익 IPS 같은 기업들. 이렇게 핀셋으로 타겟팅하는 접근이 유효해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치플레이션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잖아요. 치플레이션 그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AI 칩 가격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다 보니까요. 이 칩을 탑재해서 최종 제품을 만드는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세트 업체들은 원가 압박을 너무 심하게 받게 됩니다. 하드웨어 생태계 안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군요. 맞아요. 칩을 독점하는 기업이랑 완제품을 조립하는 기업 사이에 마진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희비교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자본의 두 번째 목적지는 바로 피지컬 AI의 시대입니다. 피지컬 AI 드디어 왔죠.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게 데이터 센터 화면 안에서 연산만 하던 소프트웨어 AI였다면 이제 이 AI가 스스로 움직이는 물리적 몸체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를 과거에 유행했던 단순한 로봇 테마주 장세로 치부하시면 진짜 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건 테마가 아니죠. 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내재화하고 그 눈동자 역할을 하는 비전 시스템에 LG이노텍의 정밀 카메라 모듈이 탑재되는 밸류체인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실체가 있는 밸류체인이네요. 이건 R&D 부서의 테스트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돼서 공정을 대체하고 실질적인 B2B 매출을 창출하는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피지컬 AI가 이렇게 실물 경제에 등판했다면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도 막연한 내러티브에서 실체적 성장주로 탁 이붕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고성능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24시간 안전하게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전력원이 중요한데 이 맥락에서 에코프로머티가 추진하는 전고체 배터리 밸류체인이 주목받는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화재 위험이 없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고체 배터리야말로 피지컬 AI의 심장이 될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소프트웨어에 머물던 자본이 현실 세계의 하드웨어 인프라 쪽으로 쏟아지는 이 변곡점을 선점하시는 게 지금의 핵심 전략입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섹터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 증시의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핵심 열쇠죠. 바로 주주환원과 밸류업입니다. 밸류업이요. 네. 최근 LG화학의 묵직한 행보가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LG화학이 자사주 서각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나아가서 LG에너지솔루션 보유 지분까지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거. 이건 진짜 단순히 개별 그룹사 이슈로 볼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한국형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 재배치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완벽한 시범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상법 개정안 통과 이슈가 아주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죠.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이 확대된 거 말씀이시죠? 네, 그 대상이 지배주주를 넘어서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된다는 건 자본시장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룰이 바뀐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거버넌스 리스크 때문에 극심한 저평가를 받던 저PBR, 대형주, 지주사, 금융주들의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시장 전체에 전면적인 리레이팅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유동성이 축소되고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는요. 이렇게 든든한 자산 가치랑 배당 역량을 갖춘 저PBR 대형주들이 여러분 포트폴리오 하단을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는 필수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방어막 전략으로 아주 훌륭하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전 대응 가이드로 들어가야죠. 네, 내일 당장 시장이 열리면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셔야 하는지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 포지션을 주로 운용하신다면 미국의 AI 하드웨어 섹터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온 거대한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로테이션에 바로 올라타셔야 합니다.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네, 한국의 실적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받아서 밸류에이션이 바닥에 있는 카카오나 금융주 같은 대형주로의 자금 이동, 바로 그 흐름입니다. 덧붙여서 지금은 비중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비중 관리요. 코스피 6천 핸백선을 돌파한 이후에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꼬리 리스크나 거시적 변동성에 대비해서 전체 자산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는 철저하게 현금으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현금을 최대 50%까지요? 지금은 현금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콜옵션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글로벌 관세 정책의 변화나 지정학적 불확실성 같은 거시경제적 변수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막 키우고 수출 기업들 마진을 압박할 때 쥐고 있는 현금은 우량주를 바겐세일 가격에 쓸어 담을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정책적 이슈들을 섣불리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수치화된 경제 변수로만 대입해서 객관적인 대응 매뉴얼을 짜셔야 합니다. 자, 그럼 파생상품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파생 트레이더분들 집중하셔야겠네요. 앞서 진행자님이 언급해주신 야간 선물 2.33% 급락, 그리고 미결제 약정 200만 계약의 변화는 기관들의 거친 포지셔닝이 충돌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시장이 거칠어졌죠? 이런 장세에서 섣불리 한쪽 방향으로 네이키드 베팅을 하는 건 너무 무모합니다. 기초자산의 포지션과 옵션을 결합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델타를 0으로 맞추는, 즉 델타 중립 전략이 가장 현명한 접근입니다. 시장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변동성 자체의 축소나 시간 가치에서 수익을 내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내재 변동성, 이 IB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을 역용해야겠죠. 그렇습니다. 호실적에도 주가가 빠졌다는 건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옵션 시장의 프리미엄이 잔뜩 끼어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벤트 소멸 이후에 내재 변동성이 급감하는 IV 크러쉬를 노리고 변동성 매도 전략을 구사하시거나 아니면 우량주 현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하방고리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풋옵션을 매수하는 프로텍티브 풋 전략으로 철저하게 수혜를 방어하셔야 합니다. 채권 쪽은 어떨까요? 채권 트레이딩을 덧붙이자면 한국은행의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활용한 커브 트레이딩도 매우 매력적인 전략입니다. 커브 트레이딩이요? 한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 장기물보다 단기물 금리가 더 빠르게 하락, 즉 가격이 생생하게 됩니다. 국고채 3년물의 강세에 베팅해서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스티프닝 흐름에서 알파를 창출하는 전략이죠. 와, 주식의 로테이션부터 파생과 채권의 디테일한 포지셔닝까지 오늘 정말 밀도 높은 전략들이 도출됐네요. 자, 오늘 탐구한 거대한 흐름을 하나로 딱 꿰어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현재 시장은 무제한 자본이 끌어올리던 유동성 장세의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현금을 창출하는지 아주 가혹하게 검증하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거대한 과도기를 지나고 있죠. 맞습니다. 코스피 6,3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반도체 장기 계약 같은 탄탄한 산업적 토대 위에 서 있지만요. 그 발밑에는 프라이빗 크레딧의 부실 우려나 글로벌 관세 변동 같은 지뢰들이 아주 촘촘하게 묻혀 있습니다. 이 복잡한 변동성 국면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증식시키는 해법은 명확합니다. 맹목적인 내러티브에 대한 환상을 버리시고요. 기업의 진짜 수익 창출 능력인 ROE를 냉철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숫자를 봐야죠. 그리고 글로벌 자본이 어느 섹터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어느 곳에 밸류에이션을 채우러 들어가는지 그 미세한 로테이션의 파도를 유연하게 타는 것뿐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나서 냉철한 숫자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뷰를 한층 넓혀줄 오늘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가 짚어본 리스크 중에 치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AI 하드웨어 인프라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면서 결국 스마트폰이나 PC 제조사의 마진을 짓누르고 있다는 팩트요. 네, 아주 골치 아픈 문제죠. 그렇다면 한번 연결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당장 내년에 여러분이 구입하게 될 최신형 AI 스마트폰 혹은 일상을 보조할 피지컬 AI 가전제품의 가격표와 성능은 과연 어떤 타협점에서 결정될까요? 소비자에게 직결되는 문제네요. 인프라 기업들이 챙겨간 그 천문학적인 독점 이유는 과연 중간 제조사가 흑수하면서 희생할까요? 아니면 성능의 타협이라는 명목하에 슬그머니 여러분의 지갑으로 전가될까요?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일상재의 관점에서 이 거대한 AI 자본 전쟁의 최종 청구서를 쥐게 될 주체가 과연 누구일지 한번 깊게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수많은 노이즈 속에서 오직 여러분의 전략적 우위를 위해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파도는 거치지만 이면의 논리를 읽어내는 여러분의 통찰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해졌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분석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가장 날카롭고 결정적인 소스들을 엮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유연하고 냉철하게 시장을 압도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